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뭐 시험 문제감에서 이제 우리 실물 쪽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주택임대차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실무 갔을 때는 계약서 하나 쓰시면 바로 주택임대차 쓸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 자, 규정이 많지는 않지만요. 자, 임차인은 강하게 보호한다. 따로 법을 만들었다. 특별한 법을 만들었다. 자, 민법에도 임대차는 있습니다. 상가 따로 그리고 주택 따로 만들어서 주택임차인 강하게 보호를 하고 약자니까 그리고 장사는 상가 건물 임차인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자, 그래야 살조개입니다. 안 그러면 뛰어내리고 난리가 날 거고입니다. 자살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먼저 적용 대상이 보실까요? 자, 주거용 건물에 꼭 전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부에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근데 대신에 자, 일부도 일부 나름이지. 자, 일부가 너무 적습니다. 규모가.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한 한 반 정도는 상가 반 그리고 점포 반 하고 이제 주거용 반 이 정도 돼야지. 거의 대부분은 상가가 한 3분의 2가 되고요. 주택만 3분의 1이 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0평에 20평이 상가고 나머지 10평이 주택이다. 이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라고 해서 다 주택으로 적용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실수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주택이면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가면 아무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용에다가 사업자 아니면 상가에다가 전입신고 이러면 말이 되겠냐입니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인은, 자, 법인한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자,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만, 자연인만, 13자리 있는 자연인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 명의인데 사원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여기는 자연인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법인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세스. 나머지 토지주택공사, LH공사 하고 이제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국가 사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경우도 법인한테 적용이 없다. X.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민법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이유까지 꼭 점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 거기는 적용되더라. 거기 임차인이라도 거긴 적용되더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국인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도 살아요. 어떻게? 체류지. 그게 바로 이제 머무르는 것을 신고했을 때 출입국 관리고. 그럼 거기가 전입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거주하잖아요.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대신에 체류지 신고. 바뀌면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하면은 그게 전입신고니까 내국인의 전입신고니까 뭐라고요? 보호된다고요. 괜히 또 외국인은 보호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 잘못했네. 문제가 되네.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우리 목적물, 자, 등기된, 당연히 뭐 등기된 것도, 등기 안 된 것도 다 적용되게입니다. 뭐만, 전입신고만 하면은, 무허가 건물까지도 전입신고만 되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나왔죠. 하다 공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에 어떻게 기재가 됐느냐. 오피스텔. 그래도 주거용이다. 전입신고가 된다. 근데 주의하실 게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를 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공시, 등기를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보여주라는 겁니다. 안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이제 거주하면서 살고 있어라. 그게 사실상 등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많이 나오고요. 먼저 공장이나 창고를 처음에는 공장 창고였습니다. 나중에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시기에 동의를 안 받고 주인의 동의를 안 받고 불법 개조했을 때 여기는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의를 받아서 개조했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당연히 여기도 전입신고는 돼야지. 여기 개조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고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일시 사용은 적용 없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일시 사용은 잠시만 쓰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병치료 때문에 잠시만 안 되고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잠시만 건물 빌렸다 안 된다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그렇게 잠시만 쓰는 것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시험 문제가 일시 사용도 적용된다.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판례들. 일부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없나. 정확하게 얼마다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3분의 1의 주거용 적용이 없다. 한 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특징이 있죠. 편면적인 뭐다? 강행 규정이다. 누구만 오로지 임차인을 정말 강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임차인이 살죠.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뛰어내려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항력인데요. 우리 대항력은 물권에서 등기로만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임차인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민센터에 당연히 이사 오면은 14일 이내 주민등록법입니다. 이사 오고 전입신고 안 하게 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사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점유와 동시입니다. 점유와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정말 주의하시기에 다음 날 0시부터지 당일에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같은 날 당일에 전입신고하고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일에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언제라고요? 전입신고는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전입신고 자체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대항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경매됐을 때 그냥 나가셔. 배당받고 나가긴 나가겠지만 못 받아도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호가 안 돼요. 그걸 설명하십시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여기는 다음 날, 꼭 밑줄 한번 해보실까요? 인도화, 그리고 주민등록 마쳤을 때 다음에다가 정말 크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실물 쪽에서도 다음을 크게 얘기하셔야지. 나중에 매도 매수인들이 다음을 못 들었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새로 발생한다고. 오늘 이사 와봐야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중소기업법에 의한 바로 법인에 그리고 그 법인에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었을 때 여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LH공사도 적용이 되고 LH공사가 나중에 임차인한테 그 정도 괜찮다. 보통 회사가 사원한테 이건 안 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아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대항력 발생 시기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음날 0시. 정말 귀가 아프게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필이면 당일에 저당권 들어오냐고. 말소 기준원리 아래 깔리면서 빗자루가 깨끗하게 다 쓸어버립니다. 나갑니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말끔하게 해주고 나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정말 중요하고요. 가로 2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먼저 매매를 하면서 매도하고 그 집에서 안 떠나고요. 그 집에서 다시 전세를 살고 있을 때는 언제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매도하면서 소유권이 계속 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매수인 때문에.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임차인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 가면은 계속 소유권자의 모습만 나오니까 이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소유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고 임차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매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돼. 그것도 다음 날이에요. 또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매수인 쪽에서 대출을 같이 받으면 매매하면서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은 또 당일에 효력 발생하고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 또 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도하고 집을 거기에서 거주했던 분, 임차했던 분, 전세 사는 분은 나중에 대항력이 없으면서 배당을 다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실무에서 설명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장에 가보니까 매도하고 임차하는 경우에 그리고 전입신고 다음날 이렇게 소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입신고 이미 해놨을 건데 아니고요. 그리고 매매하고 뭐 전입신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매수인 명의로. 근데 여기다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도 그럽니다. 그것도 아니고 한 다음날 또 다음날이라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계속 밀려서
결국에는 저당권, 근저당권보다도 후순위로 전입신고는 내몰아서 결국에는 배당 못 받고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 중개를 잘못한, 설명을 잘못한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주의하세요. 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판례 재전입하면 정말 문제가 되고요. 왜? 나갔다가 새로 들어옵니까? 나가면 전입신고가 사라지니까 대항력이 아예 소멸해버리고요. 선순위가. 그 후에 재전입한 다음날. 그러면 전입신고 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재전입신고할 때는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촐싹맞게 정말 떠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배당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고 있어야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명은 계속 돼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대항력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판례를 보시면 다양한 판례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판례 정말 꼼꼼하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반대로 바꿔도 보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대비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막 문장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보통 중간보다는 결론을, 내용하고 결론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거주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 그런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판례가 다 그래요. 하셔야 됩니다. 야, 거기다 이제 민법에서도 다양한 판례를 계속 볼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대항력 소멸은 선순위 먼저 담보물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들어가도, 그리고 저당권 3순위, 4순위가 나중에 경매 신청해도 말소 기준권 첫 번째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있으면 그 후에 2순위, 3순위의 저당권 후에 임차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요. 배당 받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냥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부를 확인해다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안 하시면 우리 책임 발생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도 이제 판례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개 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입신고 잘못했다. 그런 여부가 이제 판례로 조목조목 나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파트 그리고 연립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 여기는 집원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까지 맞아야 됩니까?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야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중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한 사람 집이니까요. 여기는 동호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맞으면 돼요? 집원만 맞으면 돼요. 거기는 집원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대항력이 인정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판례에서 일동을 가동, 그리고 일동을 A동, 그랬을 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 꼭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임차인은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일동하고 가동이 왜 대항력이 있냐입니다. 첫 번째로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먼저 숫자 첫 번째가 1, 0이 아니라 숫자 첫 번째가 1, 그리고 가나 다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도 첫 번째잖아요. 우리 알파벳 A도 첫 번째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첫 번째로서 동일성 인정되니까 A동을 가동이라고 해도 괜찮고 가동을 A동이라고 해도 괜찮고 A동을 일동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대신에 104동을 D동이나 라동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일동처럼 보이는 게 계속 있으니까 104동은 104동이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를 또 B라고 했을 때 그 B가 이제 베이스먼트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면 1층 아래쪽에 B1, B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B가 뭐라고요? 베이스먼트가 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지하라고 신고했을 때도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2심까지 갔을 때 대항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3심 딱 한 번 남았는데 판사님은 이거 대항력이 있다. 왜요? 지하가 B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B가 지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도 기가 막히게 불쌍한 사람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야,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자, 대신에 이제 1층 201호를 만약에 이제 1층 101호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호수에 연립주택은 호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가구 다중주택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형태를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쪽에서 전입신고 잘못했을 때입니다. 나는 제대로 신청했는데 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무원 쪽에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정 누가 했냐고요? 신고하신 분이.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 판례를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쪽에서 수정을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에 수정 요구했지만 써낸 사람은 바로 신고인이라는 겁니다. 대항력 없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거기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보호가 되고 다 보호가 되고 자 그런 취지니까 대항력이 없다고 해도 큰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15번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변제금이 나오죠. 최우선 변제금. 거기 최우선 변제금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84년부터 시작해서 300 그리고 200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과 그때는 아마 직하시도 그랬을 건데 서울하고 광역시 인구가 좀 많은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 지역이었습니다. 300, 200. 자, 그러다가 이제 87년 되면서는 다시 약간 올라갔어요. 우리 15일 때는 이 박스를 모두 물어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냈어요. 300짜리가 500되고 200짜리가 400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90년 정도 되면서는 금액 자체가 이제 소액과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역이 세 개로 늘어납니다. 과밀역제권요.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 자, 그러면서 4천에 1600, 3500에 40%니까 그리고 1400 그리고 3천만 원에 120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6000 그리고 2000으로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2010년대는 7500에 2500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2014년대는 9500에 3200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금액의 추이 과정을 정확하게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 요구 했을 때 배당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도 계속 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다순이 있더라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그럼 얼마 보냐 해서 2분의 1 안에서. 근데 왜 2분의 1입니까? 반토막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권리자들이 다 손벌리고 있으니까 2분의 1은 쪼개놨다가 나머지 사람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가 있다. 무조건 그냥 임차인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아까 대항력만 가지면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면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거주만 있으면 확정일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보다도 더 먼저 빨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소액보증금, 자살방지금, 안중무정만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4천에 1600 그리고 7,500에 2,500개입니다. 뭐 지금 현재 금액은 9,500에 3,200 물론 과밀역제권역은 8,000 그다음에 1,500을 뺐으니까 500을 빼주세요. 2,700, 6,000, 2,000, 4,500에 1,500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매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 그 순위 확정일자 확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그 날짜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해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 선순위한테 우선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된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선순위한테 앞설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확정일자에는 공동주택인데 동호수를 빠뜨렸다. 그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확정일자는 금액을 공시하기 위함이지. 그게 나중에 전입신고는 이미 여기서요 대항력에서 이미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 확정일자 상에는 동호수가 빠져도 괜찮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금액만 짜지 말아라. 금액만 안 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확정일자 날인은 어디서 받고요? 주민센터에서 받고 지금은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아니 또 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 또 주인이 이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여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을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요청할 때도 거기 한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도 수수료가 있고 자, 시험 문제가 확정일자는 무료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600원 정도 수수료가 있어요. 그걸 내야 확정일자 꽝 받을 수 있다. 자, 그입니다. 그렇다고 확정일자에서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입니다. 있다고 하시면 안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점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나른기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주민센터도 되고, 그리고 등기소도 되고, 어디도 되고, 공증인 사무소도 되고. 우리 시험 문제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소도 되고, 공증인 사무소도 되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증인 사무소는 1,000원 정도로 약간 금액이 높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유효기간 쭉 보시고 어차피 뭐 계속 살고 있으면 큰 문제 없고요. 대신에 확정일자는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관을 철저하게 하시고, 자, 그나마 이제 지금은 전산에 다 공개를 하고 전산에 바로 기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근거가 남으니까 배당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기록 안 했을 때는 분실하면은 대항력 외에 이제 여기에 우선 변제 효력을 주장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보관을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왜요? 나중에 확정일자 제출해서 그거 보고 배당 받으니까 보관을 잘했어야 됩니다. 자, 경매 신청권이 없으니까 6번째 경매 신청권 없다. 그리고 박스에서 대항력은 2가지. 열쇠 받고 거주하면 다음 날 효력 발생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거기는 우선 변제 하다 대항력만 갖고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된다. 어떤 분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소액이면 가장 먼저 배당받으니까요. 은행 제끼고 국세도 제끼고 가장 먼저 배당받으니까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들이댑니까? 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대항력과 그리고 거주, 그리고 배당 요구, 그리고 지역에 따른 금액 그것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금도 전액은 아니고 뭐라고요? 낙찰대금의 2분의 1 안에서 만약 임차인이 다수인이면 2분의 1 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나중에 괜히 또 사고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규정이 나오죠.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상가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지만 우리 주택은 최단기가 얼마입니까? 2년. 여기는 2년이 바로 최단기간. 정말 2년도 못 살고 이사 간다. 이사 가는데 몇백이 깨지잖아요. 대신에 이제 2년 미만을 정했을 때 바로 2년으로 버는데 자, 그 후에 이제 우리 주택임차인이 만약 계약을 1년으로 했을 때 1년 주장 됩니까? 아닙니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마실게 계약 기간을 2년 정했는데 1년 만에 나가겠다는 거야. 수혜자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약속 지켰잖아요. 그건 되는데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꾸 실무하시면서 사고 치십니다. 그거 우두가 되어옵니다. 또 선생이 된다고 했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정해놓고는 2년이지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정해놨을 때 약속 지켰으니까 1년 만에 나가는 거지. 어떻게 2년 정해놓고 약속은 깨라고 있습니까? 번복하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2년은 2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나가야 돼요. 중간에 나가려면 동의받고 중개보수 물어내고 새로운 데 다 구해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실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 임차인이 만약 1년 정했다. 1년 만에 나가야 된다. 1년 만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장이 되는데 그 주장되는 것도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갔다. 그런 주장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정도. 나 먼저 계속 안 주니까 너 계속 살겠다. 그건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반은 받을 때까지는 거주를 하고 살아야 되고요. 대신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내고 살아야지. 주인 쪽에서 보증금 안 내준다고 계속 그냥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보장됩니까? 주택은 2년, 상가는 얼마? 상가는 1년 보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세입자도 아무 소리 없고 대신에 세입자는 또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요? 2년 주장도 되고 그리고 옆집이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2년 주장도 되고 얼마도 되고 3개월 주장도 되고 임차하면 아주 신났다 그입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깔고 살고, 그리고 옆집에도 싼 집 있으면 3개월 후에 나갈 테니까 보증금이나 주세요. 이렇게 주장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신났다고요. 대신에 주인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2년, 그럼 정말 나중에 2년입니다. 나중에 나가라면 2년 전이라고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시고, 대신에 이제 월세가 있는데 월세 자꾸 밀린다. 월세 주택은 2번 만에 나가. 상가는 3번 만에 나가가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도리가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사는 거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안 하면서 지할도리는 안 하면서 계속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3번째 꼭 주의하실까요? 자, 먼저 올릴 수 있다 없다. 기간 중에 꼭 기간 중에 올릴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올리지 말라는 것은 1년 2일 내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1년 지났다는 겁니다. 계약서 쓰고 1년 지났다. 얼마나 올릴 수 있다? 5%. 20분의 1. 왜냐하면 5%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고 올려주고 살라고 법도 그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자, 보증금 5천만 원이면 5%면 2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억이다. 5% 얼마입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저는 부담되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월세로 바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5% 그리고 20분의 1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감액만큼은 싸졌다는 겁니다. 그건 제한이 없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가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했습니다. 꼭 그럴 이유는 없지만요. 만약에 세입자가 급한 목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제 보증금 좀 빼달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증금 빼주고 월세를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세입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얼마? 연 10% 이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무슨 금액? 낮은 금액. 옛날에는 연 14%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엄청 내려갔습니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 올라갈지 내려갈지 약간 불안정한데 거기다가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그것도 또 낮은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주택 임차권의 이제 승계 그리고 포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혼자가 살고 있었고요. 근데 정식 부인은 없는 겁니다. 법률혼자는 없고, 자, 임차인하고 사실혼자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은 아예 없고요. 그냥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몇 촌입니까? 2촌. 이촌하고 사실혼자가 뭐 한다고요?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갑이 임차인인데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보증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혼자 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제자매 병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안 했을 때입니다. 집은 따로따로 있었을 때. 자, 그때는 2,500 사실혼자. 나머지 형제자매가 또 2,500. 자,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균등하게 똑같이 배당을 또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빚이 너무 많아요. 자, 임차인이 그럼 상속도 포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 포기하는 것도 이제 이것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늦게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쭉 보시면 2번에 바로 1개월 이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도 할 수가 있고, 자, 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6번째가 어디 가도 못하면요, 뭘 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 A집은 그러니까 B집에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여기는 계약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옮겨갈 수 있겠죠. 여기는 전입신고 해놓았던 거 옮겨가도 되고요. 등기가 됐으니까 A집은. 그래서 A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다가는 전입신고 해놓으면 두 집이 동시에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집은 계속 보증금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넣고 경매 신청해서 집을 날려서 배당을 받으라는 겁니다. 새로 살고 있는 집은 전입신고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러면 두 집이 나란히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내줄 줄 알고 옆집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안 내주면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으면요, 자, 그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도 없다. 우선 변제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변제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요? 최우선 변제는 A가 받고요.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 B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도 A가 받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거니까 확정일자가 빠를 거니까 또 우선 변제도 A가 받고 결국에 기다리는 B는 배당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 없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 있지만 기다려봐야 소용은 없고 우리가 중개할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설명하세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한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해놨는데요.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구는 당연히 된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주인이 잘못됐으니까 이행지지에 빠진 바로 주인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소액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만큼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주택임대차위원회 거의 시험 문제 가면 잘 안 내기를 하는데 주택임대차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고 임기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런 여부를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목적은 간단히 봐도 괜찮은데요. 먼저 구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여기는 또 9명 그리고 15명 아주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거기는 7명에서 11명 협회 또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또 여기는 9명에서 15명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간사 1명 두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관 굵게 써 있는 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경력이 좀 한 5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넓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기는 2년, 주택임대차가 2년인 것처럼 여기도 2년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뭐 위원장의 직무 같은 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실무위원회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보기는 좀 어려워도 정리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실무위원회 위원 다음 사람 중에서 이제 여기도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급수도 5급. 5급으로 쭉 돼 있는 거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상급이다, 7급이다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가 전문 또 이혼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5명 이내로 그리고 꼭 두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5명들 주의하시고 끝에 이제 둘 수 있다가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법무부 장관, 여기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아까 이제 위원장 그러면 차관이었으니까 또 안 맞습니다. 여기는 차관 위에 계시는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째 고생했으니까요. 수당 같은 거. 근데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수당은 지급을 할 수 있다. 저 앞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다 이쪽에는 공무원들 자기 봉급 있으면 또 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가 이제 운영세칙인데 또 세부적인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 쪽에서 정한다. 여기도 이제 뭐 대통령령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도 아니고 법무부 또 장관 그랬습니다. 약간 독특한 게 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항상 이렇게 주택임대차는 뭐 기출문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형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거는 틀린 것은 아니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옳은 게 기억이냐 지그시냐 다양한 형태로 내고 있으니까요. 최소한은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니까 한 문제 이상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다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그쪽하고는 한번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필기를 한번 자세하게 하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여기는 좀 짧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상가 쪽에서는 자세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종합해서 봐야 어차피 상가도 하나, 주택도 하나 정도 나오고 민법도 상가 하나, 주택 하나 정도는 꼭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주택임대 잘 맞춰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